기후위기와 그린 뉴딜을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소개합니다. 그것이 그린 뉴딜 핫라인이니까. 그린 뉴딜 핫라인. 뜨겁다. 하지만 들을수록 시원해진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린 뉴딜 핫라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추석이라 가을 풍경이 되게 아름다워서 좋았는데 현재 우리의 삶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의 다가올 삶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고민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저스틴이고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뭐 잘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감기도 조심하시면서 건강하게 모두 각자 일을 맡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울쌤, 저스틴쌤 자기소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한글날을 앞두고 녹음하고 있는데 또 저 때마침 제 노트북 키보드 이응 버튼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 메일 보낼 때 이응이 없이 막 쓰고 있는데 이응 하면은 또 떠오르는 단어가 좀 있으신가요? 이응 제가 네. O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응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형이 성격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다울쌤은 갑자기 혈액형 궁금해지네요. 네. 저는 A형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이응하면은 또 악플이 생각이 나는데 한글날에 이제 또 약간 주변에 좋은 얘기를 좋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데서 얘기를 한번 좀 갖고 와봤습니다. 근데 또 저희 또 댓글로 많은 관심 보여주셨는데 다울쌤 한번 댓글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허지은님께서 1000캐시 후원해 주시면서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과 당선된 분들의 질의 답변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했다고 댓글 남겨주셨고요. 또 허지웅님이 그 정의당의 그린 뉴딜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들도 좀 커버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용이 너무 좋다고 좀 더 자주 올려달라는 내용 올려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광주광역시 시의회에서 그린 뉴딜 관련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광주까지 가서 강의를 하고 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광주광역시가 시 차원에서 기후위기 비상선언도 하고 저희가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 제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광주광역시가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지자체 차원에서 계획을 발표하고 지금 시의회, 그다음에 시정부 그리고 민간의 시민단체들과 시민들 함께 노력을 하고 있는 매우 바람직한 지자체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에너지 전환 관련해서는 서울이 많이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변화들을 만들어 나갔다고 하면은 이제는 광주에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 내려갔다가 마침 허지훈님께서 광주에서 그린 뉴딜을 또 열심히 또 활동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팟캐스트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에너지를 뿜뿜 받고 왔습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어요. 예. 또 정의당 정혜영 의원님이 수출입 은행장과 해외 석탄 화력 발전 투자에 대해 질의를 진행하는 영상 봤다. 또 국감의 시즌이죠, 그죠? 네, 오늘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또 우리나라랑 이제 국책기관이 이제 해외에다가 석탄 발전소를 원하지도 않는데 지어주고 있는 이런 거를 또 질의하는 걸 보셨다고 또 댓글 달아주셨는데, 이게 녹색연합이 이게 지역별로 맞나 봐요. 그린피스도 활동하다 보면 항상 이제 자주 뵙는 분들, 녹색연합 분들 자주 뵙는데, 또 지역에서 이제 활동해 주시는 모습 보면은 되게 멋지신 것 같아요, 진짜로. 그 지역에서 정말 이렇게, 그렇죠. 그런 질권 같고, 또 애청해 주시고 후원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나이스 사프로님이 또 팟빵 통해 가지고 1000캐시 후원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또 저스틴 쌤 또 댓글 하나 소개해 주세요. 김민님이라는 분께서 애플 팟캐스트에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린피스 메일 통해서 들어왔어요. 탄소 배출 데드라인이 7년밖에 안 남았는 게 너무 걱정이네요. 요즘에 배달 음식 때문에 플라스틱 쓰레기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이 걱정입니다. 빨리 플라스틱 포장 용기랑 포크 수저 돈 받았으면 좋기스요. 이건 오타시겠죠? 네. 좋기스요라고. 저를 또 어느 정도 또 오타가 있어야 또 이게 인간미가 또 느껴지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데드라인이 7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게 무슨 뜻이죠? 저희들이 이제 온실가스를 그 배출하는 것이 무작정 배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이제 어느 정도 배출하게 되면 지구의 온난화 현상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가서 정말 위험한 상태로 간다는 건데, 이게 이제 2018년 기준으로 하면은 한 4,200억 톤? 그 정도를 이제 안전하게 배출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기한이 한 7년 정도 현재 이제 남았다고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탄소 배출 데드라인이 7년 정도 남았고, 이 정도 남은 기간 동안 이제 4,200억 톤을 이제 다 이제 현재 수준으로 가면 다 배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막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아마 그 내용을 되게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배출량을 이제 확 줄이고 그래야지 이제 기후 위기가 가속화되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프로도 그렇죠.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를 막기 위한 이 정책 이런 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건데, 또 배달 음식 얘기하셨는데 좀 코로나 때문에 배달 음식 시키시는 분 진짜 많잖아요. 많이 네, 들었죠. 맞아요. 예. 저도 한번 시켜봤는데 이제 그 일회용 그 쓰레기를 일회용품을 안 받겠다라고 표기를 하면은 이제 안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처음부터 안 주면 좋고 받겠다는 사람한테 체크를 해달라고 하면 좋을 텐데, 아마 좀 그런 또 불만이 있나 봐요. 이게 또 왜 안 갖다 줬냐 하면 다시 갖다 줘야 되고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참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게 참 좋은 것 같고, 아껴 나가면은 이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노력보다도 이제 정부나 기업의 또 노력도 중요하지만 변화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 것 같고요. 또 빈칠 땡땡땡땡님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으로 들어주셨는데, 정기 후원하고 있는데 명절 보너스, 명절 보너스라는 게 있군요. 직장에는 보너스가 좀 되게 생소하네요. 진짜 우리 NGO에서는 당연히 우리는 개인 후원으로 예, 운영이 예. 되고 있으니까 막 보너스로 직원들한테 막 뿌리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게 없는데, 일시후원을 그린피스를 또 하셨다고, 또 쿨하시겠었어요. 너무 15 했다고. 또 쿨합니다. 일단 단위를 딱 생략하시고 15 했다. 이게 멋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다들 화이팅이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또 저희 오늘도 또 이제 국내에 또 좋은 소식이 있고 해외에 또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큰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큰 이벤트죠. 좋은 그쵸, 소식이라고 예. 말하기 미국 대선. 음. 미국 대선을 많은 방송들이 하고 있지만 저희는 또 이제 또 기후 변화나 이제 기후 위기 또 다른 방송에서 들을 수 없는 내용, 그리고 또 한국에 얼마 전 진짜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또 같이 공유하고 싶은 소식 또 전하는 말씀 듣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만 쇼호스트 똑이에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크릴 오일입니다. 요즘 사람에겐 필요 없는 크릴 오일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남극의 펭귄과 고래의 주식인 크릴, 먹지 말고 양보하세요. 크릴 보호와 함께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존하기 위해 지금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그린피스 해양 보호를 검색해 보세요. 네, 얼마 전 대한민국에 정말 이게 참 많이 알려줘야 되는 소식인데, 정말 좋은 소식인데 참 아쉬운 그런 소식이 하나 있었다고 해가지고 좀 들어왔습니다. 또 다울쌤 어떤 소식이죠? 제가 첫 소식 준비했는데요. 네.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국회에서 기후 비상사태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기후변화가 너무 심각해서 이제는 기후위기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후위기를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말 사회 전반적인 급격한 변화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쓰는지, 어떤 운송수단을 타는지, 어떠한 건물에 사는지, 어떠한 소비를 하는지, 이 화석연료에 기반했던, 석탄, 석유, 천연가스인 화석연료에 기반했던 우리의 문명 전체를 바꿔야 되는 급진적인 변화가 매우 빠르게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대대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그 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정말 기후 위기 상황에 살고 있다, 이거를 인식하는 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뭐 제일 처음에는 스코틀랜드부터 시작해서 영국 의회에서도 2019년에 기후위기 비상을 영국 의회 차원에서 선언을 했고, 그 이후에 수많은 국가에서 예를 들면 뭐 포르투갈이나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그 다음에 작년 11월 28일에는 EU, 유럽연합 의회 차원에서 기후위기 비상을 선언하는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돼 왔습니다. 이런 기후위기 비상선언이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그 다음에 이제 행정부라든가 입법부가 거기에 필요한 정책이라든가 관련된 법률안들을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그린피스를 포함해서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국회에서 해야 된다. 국민들을 대리하고 있는 국회에서 가장 먼저
국가 차원에서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해야 된다는 요구가 오랫동안 있어 왔고요. 그린피스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고, 그러다가 지난 6월에 우리나라 지자체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 226개 지자체장들이 국회에 모여서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지자체 차원에서. 근데 이제 중앙행정부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하지 않았죠. 그래서 국회에서 법부가 먼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해야 된다. 이걸 결의안의 형태로 통과를 시켜야 된다라고 요구가 늘어나면서 민주당에서 김성환 의원, 그다음에 한정혜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의당에서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및 특별위원회 설치 결의안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미자 의원이 기후위기 비상선언 및 대응촉구 결의안을 발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4개의 결의안이 국회에 발의가 됐었고, 이게 환경노동위원회 사안이기 때문에 환경노동위원회 안에서 법안 소위원회 통과하고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 통과하고 드디어 9월 24일 날 제21대 국회 본회의에 이 기후 비상사태 결의안이 상정이 됐고요. 그날 통과가 됐어요. 네. 이거 기가 막히네요. 이게 그리고 재석 258인 중에서 찬성이 255인이었으니까 거의 뭐 만장일치로 기권을 했던 3명의 의원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정말 두고두고 욕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기권을 했을까? 이게 뭐 그렇게 다들 그 네. 찬성하는 분위기면 그냥 할 수도 있는데 그러게요. 기권을 또 뭔가 하셨네. 약간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죠. 저 투표기 문제였다고 국회의원이 하죠. 한국에 좀 몇 명이죠? 지금 총 300명. 300명이죠. 300명인데 이제 그날 회의에 오신 258명 중에서 그렇죠. 255명이 찬성했다. 그렇죠. 아, 좋은 내용입니다. 아주 매우 좋은 내용. 내용이죠. 그리고 사실 이 결의안 같은 게 이렇게 여야 가릴 것 없이 거의 만장일치로 됐다는 거는 그만큼 시민들의 요구와 그린피스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 활동들이 지금까지 있어서 이제 국회에서도 특히나 올해 이제 역대 최장 장마도 있었고 기후 피해를 우리가 다 실감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기후 위기 논의도 많이 되고 있고 언론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다뤄주고 있어서 이제 국회에서도 이 위기 상황을 인식했다, 이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죠. 이제 분명히 늦은 감은 있고요. 저희가 지금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7년밖에 남지 않은 시간인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이 결의안이 채택된 거는 되게 중요하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중요한 게 그렇죠. 결의안이라는 건 말 그대로 말로 결의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이게 실질적인 옛날에 변화로 뭐 예. 삼국지 도원 결의처럼 그냥 결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좀 궁금했어요. 이게 결의하는 거를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찬성한 게 뭔 의미가 있나? 예. 결의안이 어떻게 보면은 법적인 구속력 같은 건 없을 수 있지만 사실 국회 차원에서 이 이슈가 중요하다고 결의를 한 거고, 결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의 내용을 좀 보면 첫 번째는 지금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 상황이라는 걸 선언한다, 국회 차원에서. 그 두 번째는 파리협정이랑 IPCC 1.5도 특별 보고서의 권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1.5도라는 과학적인 우리의 목표에 국회가 공감을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2030년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를 1.5도씨 보고서, 특별 보고서의 내용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상향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갔고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해서 국회 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것을 결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이라든가 뭐 숲이나 바다와 같은 탄소 흡수원의 보존에 대해서도 결의를 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저희가 봐야 될 것이 2050년 넷제로를 국회 차원에서 일단 결의를 했다는 거, 그 다음에 2030년 목표를 강화시키겠다고 얘기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이 안에서 2050년 넷제로와 2030년 현재 목표를 강화시키는 내용을 실제 입법화시키는 과정이 따라오게 되겠죠. 그렇죠. 결의안만 가지고 그게 보장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딘 건 매우 의미 있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이 결의안 과정에서도 아까 제가 4개의 원래 안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4개의 안을 통폐합시킨 위원회 차원의 대안이 지금 이번에 결의안에 채택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4개의 안 중에서 정의당 안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2010년 배출 수준 대비해서 한 절반 정도로 줄인다는 내용이 결의안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내용을 그 대안에서는 빠지게 됐죠. 그래서 정의당이라든가 이제 시민사회 쪽에서는 2030년 목표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었고요. 지금은 강화시키겠다고 들어갔지만 구체적으로
얼마까지 강화시키겠다는 내용은 빠졌으니까 그 부분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유럽연합의 결의안이랑 비교해봐도 상당히 내용이 있는 결의안이 이번에 통과가 돼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포함해서 국회의 다양한 정당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실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넷제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빨리 늘릴 것인지 그다음에 이제 수송 부분에서 내연기관차를 얼마나 빨리 퇴출시킬 것인지들을 포함한 구체적인 논의들을 이제 국회에서 해야 되고요. 그린피스도 앞으로도 그런 구체적인 논의들이 우리가 충분히 요구하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수준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이제 압박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이런 기후위기 비상선언이 국회 차원에서 있었으니까 앞으로 행정부에서도 더욱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요. 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국회에서 좀 더 견제 차원에서 입법부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번에 결의안이었고 그동안 정말 많은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요구했던 하나의 변화가 이제 일어난 것 같아서 앞으로 조금의 희망을 더 가지고 더욱더 정책 결정자들의 과감한 결단과 적극적인 정책 수립을 저희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스틴 쌤도 뭐 참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그렇죠. 저 같은 경우 왜 이게 또 저한테는 새롭냐면 사실 제가 지금 이제 이 정책 캠페인을 하고 있잖아요. 작년 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해서 그리고 다울쌤이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후참정권 캠페인을 하면서 작년 말에 과연 한국에서 기후 비상사태를 국회가 선언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처음에 캠페인을 시작했을 때 이거는 먼 나라의 일이다. 뭐 영국이나 뭐 유럽 같은 데서만 일어나는 일이지 과연 한국에서 될까? 그렇지만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과 얘기를 했어요. 우리 캠페인을.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일어난 거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최대의 규모로 220여 개의 지방 정부가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것. 세계 최대 규모예요. 그리고 또 국회까지 이제 선언을 하는 것은 정말로 큰 변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2050년까지 이제 넷제로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제 유엔과 과학계 국제사회의 요구인데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그것들이 지금 공론화가 이제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보면 과연 정말 이게 될까? 정말 바뀌기 어려울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순식간에 바뀔 수가 있다. 한국이 그만큼 이제 뭔가 변화하는 데 있어서 빨리 변하는 그런 사회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제 과제가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2050년을 넷제로로 하자는 이제 그런 결의를 국회가 했지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울쌤이 말한 것처럼 이제 관련 법안들이 상정이 돼야 되는데 유럽이나 해외 같은 경우는 일단 2050년을 넷제로로 하도록 하는 것을 이제 의무화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이 한 6개 국가에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아니면 정부 정책으로 하는 것은 한 10개 이상의 국가들이 이미 정부 정책으로는 수립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뭐 강제력이 있거나 구속력이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 올해 말에 그 한국 정부에서 유엔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50년, 2030년을 제출을 해야 합니다. 2030년은 갱신을 해야 되고 2050년 같은 경우에 새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지금 국회가 결의를 했던 것처럼 2050년은 넷제로로 하고 2030년에 기존의 목표를 훨씬 더 이제 상향하는 방향으로 돼야 된다. 라는 그런 과제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어쨌든 한국이 이렇게 그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이 한 8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우디보다도 7위인가요? 이게 통계마다 조금 다른데 IEA라는 데서 나온 네. 통계가 2017년 기준으로서 이제 7위가 있고 8위로 되어 있는 통계도 있어요. 그거 다울쌤이 조금 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연료 연소에 의한 탄소 배출 기준으로 보면은 2017년에 7위를 한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일부 자료에서는 뭐 8위라는 것도 나오지만 거의 7, 8위 정도 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네. 다만 이거는 이산화탄소를 봤을 때 그렇고 온실가스 지금 11위죠? 유엔 기후변화대학에서 11위. 인정하는 온실가스 6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최근 통계는 2018년 기준으로 11위라고 예, 지금 맞아요. 나와 예, 있어요. 11위. 11위. 네.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거죠. 유럽도 그렇고 지금 하물며 이런 한국의 이런 소식 얼마 뒤에 또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이 네. 또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고 그래가지고 또 요번에 아까 그 장다우 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약간 요번 결의안을 보면은 좀 애매하게 써놨잖아요. 이게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에 부합하도록 적극 상향한다. 아까 정의당 말씀하신 것처럼
딱 그 과학적으로 숫자를 딱 이렇게 맞춰서 말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그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은 이제 탄소 배출 1위 국가잖아요. 물론 1인당 배출량으로 따지면 또 다르지만 그래서 또 환경 단체들이 우선은 환영을 했죠. 이제 중국도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분위기고 네. 물론 이제 그린피스의 이제 담당자는 시진핑 주석이 이제 구체적인 실행이랑 자세한 내용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하긴 했지만 어떤 이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는 거죠. 지금 네, 그렇죠. 중국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세 네. 부동의 온실가스 배출량 1위고 예. 1인당 배출량도 지금 중국이 1인당 한 7톤 정도 되거든요, 연간. 근데 우리나라가 한 13톤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배 정도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선진국 중에서도 1인당 배출량이 되게 높은 수준이라서 우리보다 웬만한 일본이나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선진국들이 우리보다 1인당 배출량이 매우 낮거든요. 그러면 중국도 지금 거의 뭐 선진국 수준까지 아니어도 거의 턱 밑에까지 쫓아온 상황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변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동안 일정 부분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어떤 진적인 변화라는 거는 예측되지가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2060년 넷제로를 들고 나온 것은 매우 놀라운 변화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 이게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중국이 우리나라 예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하는 것처럼 5개년 계획을 항상 수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3월에 제14차 5개년 계획이 이제 수립이 돼요. 그 계획에 실제 부문별로 발전이라든가 수송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부문별로 얼마나 줄일지가 그 14차 5개년 계획에 담길 거기 때문에 이 계획이 내년 3월에 나오는데 매우 주의 깊게 우리가 기다려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기후위기 비상 결의안을 보면서 이런 시민들이나 시민사회단체도 오랫동안 노력을 했지만 사실 이 결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분만 그래도 이 팟캐스트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리면 녹색에너지전환연구소에서 이유진 박사님이라고 그린 뉴딜 관련해서 국내에서 가장 먼저 문제 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도록 열심히 해오신 분도 있고 박정현 에너지 기후 정의 행동에 있는 사무처장님도 지자체들이 변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언론도 한겨레에서 전담팀이 생겼잖아요. 지금 네. 기후변화 전담팀이 생겼고 JTBC에서도 박상욱 기자님이 기후 1.5라는 시리즈를 정말 오랫동안 해오면서 사람들의 인식 개선에 도움도 줬죠. 그리고 세계일보의 윤지로 기자님, 경향신문에서 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증인들이란 코너 이렇게 주요 언론들에서 기후변화를 테마로 잡아서 기획 시리즈를 해왔기 때문에 또 시민들의 인식이 많이 변하고 그 외에서 국회도 변한 게 아닌가 그 네, 이야기를 한번 좋습니다. 해보고. 다울쌤 거의 아카데미상 시상하신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네, 그 네. KBS도 여기는 좀 네.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아유 뭐 지금 뭐 저 시상했나요? 아유 저 왜 이런 방송 이러면- 아니고요. 네, 이거 청취자 저희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네. 네, 청취자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나중에 그런 분들 초대를 부탁드리고 그만큼 이게 환경 운동 하는 우리들한테는 진짜 그 정말 강명 깊은 천군만마죠. 모멘트라는 거죠. 이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저 대한민국이 한 발 나아갔고 그다음에 이제 EU 하물며 중국까지 이런데 그런데 참 탄소 배출에 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면서 오랜 기간 중국의 추월 당일 전까지 거꾸로 가는 나라가 하나 있잖아요. 어디죠? 있죠. 네. 미국 네. 말씀하시죠. 미국이죠, 미국. 그래서 미국의 이 탄소 정책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빅 이벤트가 11월에 있다고 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미국 대선입니다. 뭐 우선 또 이게 저희가 다음 이제 방송 때 저스틴 쌤과 이제 다울 쌤은 이제 그 미국 대선 결과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일단 저는 네. 바이든이 승리를 예상을 합니다. 바이든 승리. 원래 네. 뒤에 이제 이걸 설명을 좀 하려고 했는데 네. 일단 제가 이제 예상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제 바이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지율 그리고 실제 바이든이 외연 확장을 했다는 그런 부분을 좀 꼽고 싶어요.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이랑 MBC에서 공동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14%가 앞서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한 달 전에는 약 8%인가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점점 이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물론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항상 맞지는 않아요. 미국 대선에서. 하지만 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 같은 이제 여파가 미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트럼프가 코로나에도 또 실제로 걸렸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방송을 봤어요. 코로나에 걸렸는데 불구하고 14일 동안 격리를 안 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3일 만에 나와서 네. 백악관에 나와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네. 자기가 이제 코로나를 이제 이기고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게 아픈 표정이었어요. 그게 네. 백악관에 취재를 가는 그 기자들은 이제 정말 미국에서도 그 진짜 정말 대단한 기자들이 그 백악관을
맞고 한국에서도 이제 내노라 하시는 분들이 특파원으로 가서 하는데 그분들 벌벌 떨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백악관 마스크도 기자들이. 안 쓰고, 예. 그래서 일단 그런 이제 코로나 악재가 한 가지 있을 것이다. 네.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두 번째는 네. 바이든이 외연 확장을 많이 했어요. 그 힐러리와는 달리. 제가 뒤에 뭐 기회가 있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여기서 짧게 예측만 예, 해보자. 짧게 설명을 드리면 힐러리는 외연 확장을 못했어. 당시에 이제 샌더스가 떨어졌을 때 샌더스가 힐러리를 안 도와줬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바이든을 도와주고 있어. 그래서 집토끼를 잡았기 때문에 집토끼를 잡았다. 좀 정말 클리셰처럼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예, 정치 예. 쪽에서. 네. 네, 그래서 그래서- 된다. 네, 네. 이번에는. 바이든이 확실하다. 예. 예. 뭐 다울쌤 어떻게 보십니까? 또 다울쌤은 또 이제 현실 정치를 옆에서 보셨으니까. 저도 사실 뭐 지난번에 트럼프 당선이 뭐 큰 차이로 지진 않겠지만 될 거라고는 안 봤는데 트럼프가 네. 당선을 되는 걸 보면서 상당히 충격을 먹은 그렇죠. 경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결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정말 예전에 미국 민주주의가 갖고 있었던 자부심과 미국이 갖고 있었던 전 세계의 정치나 경제 부분에서 어느 정도 리더십을 보인다는 거를 일거에 무너뜨린 그런 너무나 큰 업보를 쌓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미국 사회가 갖고 있었던 이 부분에 대한 좌절감, 그다음에 약간의 부끄러움, 그 분노 이런 것들이 쌓일 만큼 쌓여서 이번에는 당선되기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전망해 봅니다. 아니 아까 다울쌤께서 이제 마치 시상식처럼 감사한 분들을 많이 얘기할 만큼 국회에서 이 기후 비상 결의안을 통과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갔습니까? 그런데 그 트럼프가 정말 전 세계에서 협의하는 그 파리 협약을 나가버린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런 말도 안 거부터 되는. 해가지고 뭐 많죠, 뭐 그냥 뭐 아주 많은 사고를 쳤고 트럼프가 재선되게 되면은. 아까 그 김민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탄소 배출의 중요한 골든 타임이 이제 7년인데 트럼프는 탄소 배출을 줄일 생각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전혀 없죠. 전혀 그렇죠. 없죠. 기후 그 11월 변화 자체를 3일이 부정하고 정말 있으니까요. 본인의 사실상- 환경 정책이 어떤 업적을 가졌는지, 어떤 성취를 했는지 그런 데서 뭐 자랑을 하는 게 뭐 자연 보호 구역을 오픈을 하고 거기서 개발을 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환경 정책에 좀, 그렇게 해서 환경 네. 정책에 환경 정책이 있군요. 되게 쇼킹한데. 그래서 제가 제가- 이따가 예. 설명을 예. 드릴 텐데 공약보다는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걸 이제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놔요. 그런데 네. 거기서 이제 에너지와 환경 정책이 있는데 에너지 환경 정책에서 보면 자연을 파괴한 것을 업적으로 이제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이제 공약을 이제 바이든 후보의 공약 같은 거를 또 이제 좀 전설적인 코너죠. 이제 2020 원더키드에서 한번 이제 가식감과 다른 적이 있는데 저희 또 많이 발전했을 테니까 그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또 이제 또 저희 또 팟캐스트를 또 들으시는 이제 지성인 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 미국 대선 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한번 이번에 좀 팠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길게는 아니지만 미국 대선은 이제 요약해가지고 미국 대선이 많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도대체 미국 대선이 12월 14일이 대선이라는데 왜 11월 3일에 결과가 나오냐 그런 거를 제가 한번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타로서 준비해왔거든요. 안탑쌤의 예. 그래서 미국 랭킹 기대해보겠습니다. 대선이 이 정도로 인기는 아니었는데 물론 이제 전 세계적인 이벤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나면서 이제 인기가 더 올라간 게 있거든요.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토론 문화를 바꿔버렸잖아요. 막말하는 것으로.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토론도 보고 이제 하고 이제 그 정말 다울쌤께도 말씀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선거에 된 게 엄청난 충격이었죠.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됐냐라는 것부터 해가지고 저런 사람이 돼도 돌아가는 시스템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미국의 문화를 이해를 하려면 선거 제도를 이해하려면 협상, 네고시에이션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협상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협상의 기술이나 베스트셀러 그래서 막 우리도 막 주한미군 협상한다부터 해가지고 막 한국은 뭐 리치하다 봐라 삼성 봐라 거의 일형식의 영어 문장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옛날에 미 합중국이라고 하잖아요. 조그만 나라가 합쳐진 거잖아요. 조그만 주들끼리. 조그만하진 않죠. 예. 그쵸. 이제 주 하나가 큰 막 주들이. 주 몇 개가 우리나라만 하고 막 그런데 예. 그 진짜 그 조그만 주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네고시에이션이 들어간 거예요. 네고시에이션. 그러니까 내가 조그만 나라의 왕이고 큰 나라의 왕인데 이제 평화적으로 합쳐지면 손해 볼 거라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상원이랑 하원을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국회의원이 하나밖에 없죠. 단원제지만 그때부터 이제 이 복잡한 선거제도가 시작이 되는데 상원이라고 해서 아무리 주 사이즈가 달라도 주별로 무조건 그렇죠. 상원의원을 2명씩 배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주를 대표하고, 근데 하원은 인구수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하원이 국민을 대표하고 상원이 주정부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50개 주가 있잖아요. 50개 주가 있는데 주별로 상원의원은 다 2명, 하원의원은 인구수별로 뽑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양원제였다고 하더라고요. 참의원, 미인의원 이런 시절이 있었대요. 그래서 뭐 국회 가면은 뭐 통일되면은 우리가 또 상원, 하원처럼 바뀔 수 있다고 뭐 그런 제2본회의장이 뭐 있고 막 하다고 또 그런 얘기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은 뭐든 간접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대선 레이스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6개월, 그 다음에 대선 유세 6개월, 그래서 1년이 빅 이벤트라고 생각하는데 그 민주당 공화당에서 대선 후보를 뽑든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뽑든 다 간접적으로 뽑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직접, 우리나라 직접 선거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우리가 뽑고 싶은 후보한테 직접 우리도 표를 예전에 던지는데 간접 선거를 체육관에서 한 적 있죠. 장충. 그쵸. 그거 진짜 우리나라도 이런 전무시요? 선거제도 네. 변화가 엄청 많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쵸. 진짜 문민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우리 그랬잖아요. 그래서 참 이거 얘기하면 끝도 없을 것 같아. 진짜. 이게 진짜 이 선거제도가 진짜 어마어마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유권자가 나를 대신해서 투표해줄 사람 뽑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를 뽑을 호모 심슨 아니면은 바이든을 뽑은 맥일 심슨 이 사람을 투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옛날로 따지면 이제 서울 올라가서 투표를 대신 해준 거지. 예를 따지면. 그래가지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에서는 대의원을 먼저 뽑고 이 대의원이 이제 특정 후보를 뽑는 거고 미국 대선에서는 선거인단이 이제 대신 대통령 뽑는 거고. 근데 이제 아까 상원이랑 하원 얘기를 왜 했냐면 이 상원, 하원 숫자를 합친 만큼의 선거인단 숫자가 있더라고요. 아, 또 이게 복잡해요. 그래서 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또 이게 그 공화당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현직 대통령이니까 공화당의 후보는 트럼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도 현직 대통령의 파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번에는 조금 신기한 게 공화당에서도 트럼프가 영 마음에 안 들었는지 내가 그 대선 후보로 나오겠다라고 해서 트럼프한테 도전했던 후보들이 있어요. 또 트럼프가 또 악마의 트윗을 썼죠. 웃긴 놈들이다. 나한테 도전하다니. 근데 어쨌든 공화당은 그래서 트럼프로 이제 후보가 나온 거고 미국의 민주당은 아주 다양한 후보들이 나왔죠. 요번에 트럼프를 막아야 된다라는 해서 정말 6개월 동안 치열한 게 있었는데 이 민주당에서 또 후보를 뽑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프라이머리랑 코커스라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게 뭐 저희가 뭐 정치학부 뭐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코커스는 이제 토론까지 하는 거고 프라이머리는 이제 비밀 투표 같은 거 하는 건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바이든 후보가 쉽게 후보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오바마 대통령 때 부통령도 했고 상원의원도 6번 한 사람이고 그래서 바이든 대세론 같이 좀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올해 1월에 아이오와 코커스라고 아이오와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를 토론 방식으로 뽑는 코커스에서 부티지지라는 후보가 돌풍을 일으킵니다. 기억나시죠? 부티지지. 맥케인지 출신의 약간 그 동성애 출신의 작은 시의 30대 시장.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아이오와 코커스를 대선 풍향계라고 하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옛날에 지미 카터라는 후보가 원래는 이제 조그만 땅콩 농장. 야, 미국에선 조그만 땅콩 농장이라고 해봤자 엄청 크겠죠. 근데 이제 약간은 좀 무시했나봐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1등을 해가지고 끝까지 이제 해가지고 대선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지미 카터 뭐 한반도 평화랑도 이제 연관이 많은 분이에요. 그러네. 근데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부티지지가 1등을 하고 그 다음에 뉴햄프셔라는 지역에서는 또 이제 프라이머리라는 방식으로 투표를 하는데 이때도 바이든이 죽을 씁니다. 샌더스가 1등하고 부티지지가 2등하고 클로버샤가 3등하고 엘리자베스 워런이라고 또 그때 인기였던 상원의원이 있어. 아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 순식간에 잊혀진다. 그때만 해도 난리였는데 진짜. 좀 기억도 안 나요, 그죠? 엘리자베스 워런 그 다음에 바이든이 5등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민주당이 여기선 15% 이상 득표를 해야 되는데 이제서 바이든이 끝났다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미국에 뭐 살아본 적은 없고 하니까 몰랐는데 이게 미국은 이렇게 도시가 작을수록 백인 위주의 사회래요. 오히려 큰 도시를 가야 이제 라틴계라든지 이제 뭐 아프리칸 아메리칸 뭐 흑인이라고 그렇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자리가 많으니까 그래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큰 주에서 이제 하면서 바이든이 이제 이 미국 대선에서 또 유명한 용어가 슈퍼 화요일이라는 게 있는데, 미국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그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는 이 일정이 3월 첫째 화요일에 많은 주들이 동시에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결정이 나는데, 이 슈퍼 화요일 때 바이든 끝났다 이미, 막 바이든 뭐 아이오와 코커스에서도 뭐 부티지지한테 지고 막 그랬다라고 했는데, 이때 바이든이 완전히 정리를 해버려요. 14곳 주에서 10곳에서 바이든이 승리를 합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 소수 인종도 있죠. 그러니까 뭐 흑인이라든지 라틴 쪽에 완전히 이제 빌 클린턴이라든지 오바마를 지지하던 이런 소수 인종들이 완전히 몰표를 주고, 고령 지지자들이 이렇게 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바이든이 부통령 후보가 됐는데, 만만치 않았죠. 바이든이 진짜 쉽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6개월 경선도 굉장히 치열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티지지나 이런 강했던 후보들이 바이든을 지지하면 사퇴하고, 바이든이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랑 이제 트럼프랑 이제 대선 자리를 놓고 가는데, 이제 대선이 진짜 미국 대선이 정말 독특한 게, 선거인단을 이제 유세인들이 대신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대신 표를 행사해줄 선거인단을 뽑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는 거는 선거인한테 투표하고, 선거인단이 이제 어느 후보한테 투표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니 내가 트럼프한테 투표를 하겠다는 호머 심슨이라는 선거인을 내가 뽑았는데, 호머 심슨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바이든한테 투표를 하면 어떡하냐, 배달 사고가 나면 어떡하냐. 그쵸,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것도 소송이 걸리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는 다 정리가 되고, 이제 모든 선거인들이 나는 트럼프한테 투표할 거야, 나는 바이든한테 투표할 거야, 이런 거 미리 밝히고 그 사람들한테 표를 주는 건데, 미국 대통령을 결정하는 선거인단은 단 538명.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을 선거인단이라고 뽑는 사람들이 1억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538을 2로 나누면 269잖아요. 그렇죠. 269니까 270명이라는 매직 넘버. 그렇죠. 270명을 먼저 확보하는 사람이 이기는데, 그렇겠네요. 근데 이거는 이제 민주당 아까 경선 같은 경우 15% 이상을 득표해야지 인정을 해주는데, 이 미국 대선은 이제 다 각 주별로 선거인단이 있잖아요. 이거 아주 이제 뭐 저스틴 쌤이랑 다우 쌤 아주 잘할 텐데, 또 선거인단이 이제 아까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숫자를 합친 거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선거인단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우리가 옛날에 즐겨 먹던 오뚜기 바몬드 카레 아시나요? 그런 특정 상표 말해서 좀 그러는데, 저희 팟캐스트는 뒷광고가 없습니다. 광고 아닌데. 그래서 그 바몬드가 이제 버몬트라는 지역의 꿀인데, 그런 북쪽의 추운 지역, 알래스카 이런 데는 선거인단이 딱 3명밖에 없어요. 그렇죠. 추우니까 좀 안 살잖아요. 버몬트주 제가 좋아하는 주입니다. 네, 버몬트주 거기 아까 좀 환경도 좋고 그런 데인데, 거기에 제 멘토가 살았기 때문에. 아 진짜요? 스콘 그런 리얼이라고. 예. 그런 데는 이제 알래스카 이런 지역은 이제 선거인단 3명밖에 안 되는데, 캘리포니아 같이 인구 많은 데는 55명인 거잖아요. 그럼 잠깐 이제 여기서 캘리포니아 선거인단 55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23명이 바이든한테 투표하고 22명이 트럼프한테 투표한다. 그러면 바이든이 23명을 한 명 많지만 이 55명 승자 독식으로 다 가져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좀 이상해.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나라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 그 이제 개념 시스템인지 이해가 안 가. 그 개념은 이런 거예요. 아직도 그 주가 국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미국은. 예. 근데 그래서 사실 맞아요. 우리나라 그 개념 때문에 시스템에서도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 철학이 없는 게 아닌 게, 우리도 지역구에서 1등 한 사람이 한 표라도 더 얻으면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보다 한 표라도 더 많으면. 근데 사실 그 지역구는 그럼 전체가 그 후보 혹은 그 정당의 텃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면은,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선거제도를 바꿨던 것도 그런, 과연 그게 이제 과다 대표되는 거 아니냐, 과대 대표되는 그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도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도 이상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선거는 그 승자 독식 제도 때문에 맞아요. 예. 정말 모르죠. 지지율이 조금 부족해도 전략을 잘 짜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서 엘고라는 이제 그 유명한 다큐멘터리 만드는 이제 환경운동가죠. 그 뭐였죠? 부통령 다큐멘터리 했을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불편한 진실.
그쵸, 불편한 지실. 엘고도 그 조지 부시, 아들 부시한테 나 대신 투표해줘라는 유권자 숫자는 엘고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 대신 선거인단 엘고한테 숫자, 투표해줘라고 선거인단 하는 숫자. 유권자 수는 엘고가 더 많았는데, 유권자 숫자예요? 선거인단 숫자? 그러니까 유권자 숫자. 유권자였어요. 그러니까 나 대신 기억이 엘고한테 투표할 선거인을 뽑은 유권자 숫자는 엘고가 훨씬 많았는데 이 승자 독식자 시로에서 부시한테 졌어요. 260대 그렇죠. 271호. 근데 이게 힐러리도 또 20만 표 이상. 그 나 대신 힐러리한테 투표해줘라고 선거인단을 투표한 사람은 20만 표 이상 힐러리가 많았는데 선거인단 수에는 어마어마하게 격차가 벌어졌어요. 290 선거인단을 트럼프가 가져가고 228명만 힐러리가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선거인단 결과로는 완전히 힐러리가 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트럼프 그 캠프에서 어떻게 전략을 짰냐면 우리가 큰 거 막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거기는 뭐 다 친환경 이런 거기는 기본적으로 민주당 표 아니야? 못 이겨. 민주당 표가 못 이겨. 버려. 그러니까 버리고 그쵸. 버리고 사실 이제 이런 거 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 캠프에서도 이런 거 엄청 그 머리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하니까.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텍사스주 같은 경우는 공화당 당연히 하니까 이거는 이런 거 다 제끼고 막 5% 차이 아슬아슬한 경합제에서 배틀을 하자. 아 그런 데가 그럼 스윙 스테이트인가요? 그쵸, 스윙 스테이트. 맞습니다. 아이오와 뭐 이런 데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지역 비하는 절대 아니지만 저도 이제 본 적이 청주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충청 지역이죠. 약간 그 민심을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지역. 이게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그 지역 차별 이런 게 아니 그런 고정관념이나 그런 특성이죠. 거 되게 위험합니다만 특성이 있는 거잖아요. 약간 애매한데 누구한테 투표할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를 트럼프가 미친 듯이 공략을 해가지고 다 경합주에서 5%만 차이 나도 내가 이기면 거기 선거인단 내가 다 가져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트럼프가 해가지고 진짜 290대 228로 이긴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이 짓을 또 한다는 거예요. 이번 이 전략 또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바이든이 어떻게 대처를 하냐에 따라서 진짜 정말 바이든 지지율이 10몇 % 높아도 떨어질 수가 있고 정말 이게 진짜 이슈인 거죠. 근데 저희가 무슨 단체적으로 후보에 대한 호불호가 있지는 않을 텐데 이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둘 중에 누가 되는 게 기후위기 대응에 좋은 거죠, 저스티스? 이거는 뭐 네. 지금 듣고 계신 분들 다 아실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이제 바이든이죠. 바이든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서는 뭐 아주 뭐 면밀하게 볼 필요도 없어요. 트럼프는 그냥 기후변화는 사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 산불이 났을 때도 그 가서 이제 캘리포니아의 강요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기후변화는 과학이라고 얘기할 때 그 과학자들이 잘못됐다고 트럼프가 말을 했잖아요. 그걸 전 보면서 어떻게 과학을 부인을 하지? 그런데도 이제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로 먹히는 것. 그 참 트럼프의 공약 이제 홈페이지를 가서 보시면 뭐 트럼프의 이제 일단 공약을 올해 발표를 하기는 했어요. 근데 그 공약이나 환경 공약 자체가 없어요. 환경 공약 자체는 아예 없고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대신 자기가 이제 에너지와 환경 분야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일종의 업적 같은 거 성취를 한 기록 같은 걸 이제 남겨놨어요. 이제 그런데 그 기록을 보면 에너지 환경 분야 이렇게 에너지와 환경을 합쳐서 내놓고 있는데 그게 정말 좀 어이가 없는 상황이 뭐냐면 자기가 환경 파괴를 한 거를 에너지 환경 분야의 공약으로 그 업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상에 석유라든지 뭐 가스를 이제 시추하는 이제 사업을 자기가 이제 했다. 또는 환경 공약으로 넣었다고요? 네네 환경 공약으로 환경에서 자기가 이뤄낸 성취 아니 뭐 분야. 밑에서 뭐 비서관 보좌관들이 이제 공약 정리할 때 이거 환경에 넣어 이렇게 해서 넣은 거 아니에요, 진짜로. 누가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뭐 트럼프가 했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기업인 출신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사람들한테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 뭐 확인은 되는 부분은 아니죠. 네, 공약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약간 토론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약간 토론도 약간 지적 수준이 비슷해야지 이게 되지. 너무 격차가 벌어지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한쪽이 진흙탕으로 가면서 격차가 그쵸? 벌어지면 어차피 거기에 말리게 돼 있어요. 맞아요. 어린이들이 가끔 때를 쓸 때 몰라 하고 울어버리면은 그 논리랑 상관없어요. 그냥 그렇게 되는데 저도 트럼프 트윗이 결정나는 게 겨울인데 왜 춥냐, 기후위기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먹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참
정말 이 승자 독식 제도에서 그래서 저도 아까 바이든이 기후위기 입장에서 됐으면 좋겠지만 또 그린피스는 중립이라 특정 당파를 지지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요번 트럼프가 워낙 심하니까 참 그린피스의 이 철학을 뒤흔들 만큼 정말 많은 고민이 있을 만큼 이런 후보인데 트럼프가 어쨌든 이 승자 독식 제도 때문에 와 누가 될지 잘 모르겠는 상황인데 그래도 한번 좀 그럼 나름 그래도 트럼프에 비해서는 희망적인 존 바이든 사실 존 바이든의 정책도 그린피스 미국 사무소에서는 기후변화 정책 좀 약간 좀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했었어요 사실은 맞아요, 예. 뭐 샌더스나 이런 사람에 비해서 근데 아까 샌더스랑 연합을 했다고 했는데 뭐 트럼프는 이제 더 이상 얘기도 하지 마시죠. 뭐 트럼프는 뭐 그냥 뭐 하고 조 바이든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기후 위기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좀 내세우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이 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진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중국이 2060년 넷제로를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넷제로를 얘기했는데 이제 세계 1위 이산화탄소 국가죠. 배출 국가죠. 그리고 2위가 미국이잖아요. 근데 미국까지 2050년에 넷제로를 하겠다고 그러면 그 상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만 봤을 때도 상당 부분이 감소가 되는 건데 그 이제 미국의 바이든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넷제로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파리 협정에 이제 복귀한다는 얘기를 당연히 하고 있죠. 복귀를 하면서 다른 국가들이 외교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다. 자기가 이끌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 여태까지는 이제 트럼프 시절에는 자기 국익을 위해서 항상 모든 것이 움직였잖아요. 지금 한국의 방위비 협상 역시 북한과도 이렇게 사이가 좋게 지내려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방위비를 이제 우리가 더 많이 분담하게끔 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게 하고 그런 포석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국 중심으로 간다면 바이든도 이제 경제에서는 자국 중심이에요. 바이 아메리카라고 해서 미국 중심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미국의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공약이지만 기후 위기 분야에 있어서는 전 세계의 리더십을 발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참 그런 것도 참 그런 논리가 먹힌다는 게 요즘은 진짜 정말 쓰레받기 이런 하나 만들어도 다 전 세계 경제와 무역을 통해서 만들지. 근데 참 그런 게 먹다는 게 좀 신기합니다. 네, 어쨌든. 네. 그렇죠. 어쨌든 그 논리가 먹힌다는 것도 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까 네. 얘기한 것처럼 이제 오일이나 석유 아니면 가스를 이제 시출을 하는 사업을 승인을 한다든지 또는 남극에 있는 자연 보호 구역을 이제 파괴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에너지를 이제 생산을 하게 한다든지 그게 이제 환경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너지 환경 공약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지지해요. 왜 그렇게? 결국에는 이게 그 사람들의 지지층과 연결이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의 지지층이 원하는 것. 트럼프의 지지층들은 이제 백인 노동자 계층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자기의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잖아요. 이게 과학이고 옳고를 떠나서 이 얘기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이익이 안 되는지 사실 그렇기 때문에 논리가 아니라 디맨드를 잘 찾고 있는 것이 이제 트럼프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략으로 해서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고 어쨌거나 이게 좀 되게 약간 바보 같아 보이지만 전략 같은 걸 되게 잘 짜나봐요. 지금 힐러리 클린턴한테 이렇게 선거인단으로 압승하는 것도 보면은 되게 머리를 잘 굴리는 것 같고 진짜 트럼프가 또 재선이 되면 진짜 탄소 배출 줄이는 거는 참 이제 뭐 거의 작별해야 되는 것 같은데 또 바이든 얘는 약간 좀 특징적인 공약이 없었잖아요 기후위기에. 근데 이제 그린 뉴딜은 모든 민주당 후보들이 얘기했던 건데 약간 뭐 좀 샌더스나 이런 사람들 지지하고 하면서 좀 공약이 좀 더 괜찮아졌는지 또 기후위기 관련해서 미국의 리더십을 갖는다 말고는 또 어떤 또 공약이 있습니까?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게 제가 그 초반에도 얘기를 드렸잖아요. 왜 바이든이 이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힐러리가 이제 놓쳤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집복기였다는 거죠. 당시에는 이제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한창 열심히 할 시기였는데 그때는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대선 후보로 됐을 때 미국의 젊은이들이 제 친구들 그 사람들이 힐러리가 됐단 말이야. 나 그러면 트럼프한테 투표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만큼 이제 그 친구들은 근데 샌더스를 지지를 했던 친구들이거든요. 이제 샌더스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힐러리가 끌어안지 못했던 거죠.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번에 바이든이 다른 점은 그 샌더스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지금 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샌더스가 이 경선에서 졌지만 바이든을
인정을 하고 서포팅을 하는 연설을 했었죠. 그때 이제 바이든과 샌더스가 또 서로 뭐 악수도 하고 뭐 정말 잘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게 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실제로 7월 초에 바이든과 샌더스의 정책 공약 태스크포스 팀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110페이지 정도 되는 이제 레코멘데이션 제안서를 바이든 캠프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샌더스와 바이든의 정책 연합팀이. 그 중에 기후 위기와 관련한 정책은 저번에도 이제 한번 설명드렸지만 알렉산드라 오카시오 코르테즈라는 이제 민주당 하원 의원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존 캐리 전 국무부 장관 이 두 사람이 기후 위기 관련된 정책의 태스크포스 팀의 공동 단장을 맡아요. 무게감이 있는 사람들이네요, 진짜. 네, 그렇죠. 존 캐리도 사실 이제 뭐 대통령 후보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존 캐리가 대통령 후보였고 AOC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의 진보적인 정치인을 대표하는 그 센세이션한 미국의 젊은이들한테 정말 인기가 많은 또 그런 정치인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린 뉴딜을 결의안을 그 하원에서 통과를 시켰을 때 에디 마키 상원 의원이랑 AOC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가 함께 추진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도 정말 상징적인 인물인데 이 사람이 바로 샌더스를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단장으로 되어서 기후위기 태스크포스 팀을 이끌었다는 것. 그것이 상징적인. 네, 그러니까 바이든이 약간 기후위기 공약이 좀 약했거든요. 2020 원더키드에서 좀 다뤘는데 근데 김지석 선생님이 좋은 점수 안 줬거든요. 그래서 미국 그 사무소도 그랬고 그랬는데 이제 트럼프를 잡자고 해가지고 기후위기 공약도 같이 이제 준비하고 이제 대화합이 이루고 있다. 힐러리와는 좀 다르게 그런. 다울쌤은 좀 현실 정치인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바이든도 육선 상원의원을 한 사람인데 좀 바이든이 좀 인상이 어떠신지 다울쌤이 봤을 때 좀 느낌이랄까. 약간 정치인도 대통령이 타입이 될 있잖아요. 상인가? 뭐 왕이 될 상인지 예. 정치인도 좀 타입이 있잖아요. 네. 예. 글쎄 미국 정치인들은 느낌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바이든 후보는 대통령이 되더라도 역사의 길이 남을 중요한 대통령이 될 것 같은 느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저는 이분도 되게 드라마가 많은 분이거든요. 약간 뭔가 그 가정사도 복잡하고 그래서 약간 제가 느낀 거는 그 힐러리랑 트럼프의 그 2016년 대선 동영상이 있어요. 그 힐러리가 되게 진짜 똑부러지게 얘기해요. 뭐 마이 네임 이즈 힐러리 클린턴 하면서 저는 힐러리 클린턴입니다. 뭐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 저를 투표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 트럼프가 나오는데 트럼프가 선거 유세장에서 자 다들 오른손을 들으세요 라고 해서 막 그래요. 자 트럼프한테 투표하겠다고 맹세하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너무 힐러리 클린턴 너무 똑소리 나는 거야. 너무 모범생 같은 거야. 근데 약간 바이든은 약간 조금 너무 허술한 면이 좀 많이 보여. 약간 인간미가 느껴져. 그리고 근데 지난번에 에피소드를 힐러리도 그랬고 이번에 네. 바이든도 그렇고 사실 미국의 이제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 스펙트럼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근데 제 주변에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을 보면 미국에 힐러리 때도 그렇고 이번에 바이든 때도 그렇고 우리 당 후보로 나와서 뽑긴 뽑지만 다들 되게 납득치 않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과감한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민주당의 후보가 되기를 바랬는데 사실상 경선에서 보면은 힐러리나 바이든이 그런 포지션은 아니었으니까 뭐 그렇다고 미국 민주당 역사에서 샌더스가 될 리는 쉽지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기 지지당의 후보라서 뽑긴 뽑지만 뭔가 맞득치 않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에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공감을 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동감을 해요. 다울쌤이 말씀해. 하지만 지금 미국 사람들의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그래도 트럼프 그래서 이제 힐러리 때는 힐러리를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지 않은 거죠. 민주당 사람들이. 그런데 이거 한번 대통령을 뽑아놨더니 트럼프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안 하고 놨더니 이거 사단이 난 거야. 지금 난리가 난 거지. 그런 효과가 있겠네요. 사실 선거는 그래서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악을 뽑는 거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사실 민주주의 자체가 자기한테 꼭 맞는 사람을 뽑는다기보다는 후보로 나온 사람들 중에서 뽑아야 되는 거니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만약에 이제 바이든이 된다면 사실 바이든의 이미지 자체 그리고 실제로 바이든이 허술한 듯한 또 뭔가 가감하지 못하는 부분 이 부분들이 평상시였다면 정말 이 사람이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오히려 그 바이든이 원치 않든 원하지 않든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역사적인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최소한 한 가지 챕터는 기록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미국이 강력한 이제
국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파리 협정도 이유로 해서 계속 이제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오바마 때 열심히 기후 외교를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바이든이 부통령을 했었고 그 경험이 있었던 거고 결국엔 기후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소한 그 부분을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분야에 있어서는 뭔가 그래도 미국이 하나 했다. 이렇게 나중에 기록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린 뉴딜이라는 이런 어젠다가 이제 민주당에서 나왔고 미국 민주당에서 나왔고 그 대선 경선에 계속 나왔는데 그래서 그 샌더스랑 바이든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 한 정책에 따르면 어떻게 그린 뉴딜로 얼마나 투자를 하겠다고 저 얘기를 하고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원래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1조 7천억 원. 그게 당초 원래 바이든이 투표 1조 7천억 달러. 예, 1조 7천 죄송한데 1조 7천 달러 우리 돈으로 한번 2조 정도인가요? 1조 7천 달러도 사실은 2천 정도? 우리나라에서 참 상상하기 힘든 금액이죠, 그죠? 그죠? 네. 그러니까 거의 뭐 2조 원이 넘는 금액이죠, 그죠? 2조 원이 아니고 아니, 2천조. 2천조. 아, 돈이 너무 크니까 이게 돈을 작은 돈만 만져보듯하니까 이게 안 사실 그것도 엄청 큰 돈이었는데 그 상대 후보들과 비교하면 작은 액수였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태스크포스 팀이 만들어지고 나서 올 7월 중순쯤이었죠. 그때 다시 한 번 더 공약을 발표를 해요. 이 부분 기후위기 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2조 달러로 이제 더 많은 액수를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고 또 한 가지 더 재밌는 부분은 2030년인가 2035년까지 에너지 생산 분야에서 탈탄소화를 완전하게 이루겠다. 그 전까지는 그 공약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공약을 2050년까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뭔가 희미했던 그림이 있었죠. 그런데 그거를 카시오와 이제 존 캐리가 함께했던 정책 공약팀에서 제안을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들이 새롭게 들어가면서 한층 더 업데이트된 공약이 나오게 되고 투자 액수도 훨씬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건 했더라고요. 경제 이 부양 정책 협상을 더 이상 안 하겠다고. 근데 또 동시에 또 이제 그 구글 트렌드를 보니까 미국에서 지금 일반 국민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거는 그 실업률, 일자리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미국은 또 트럼프가 참 재밌는 게 그 트럼프가 셀레브리티로 된 그 프로에서 트럼프가 가장 자주 했던 말이 You are fired. 넌 해고야. 예. 미국은 해고가 되게 쉬운 나라인데 한번 다울쌤께서 한번 그 그린 뉴딜과 일자리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린 뉴딜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실업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소득,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새로운 기후위기 대응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넘어갈 때 없어지는 일자리도 많을 거고 대표적으로 이제 석탄, 석유, 천연가스 중심의 산업들 그 다음에 내연기관차 중심의 산업들 이런 산업들이 많이 줄어들 거고 새롭게 재생에너지라든가 에너지 효율이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이런 쪽의 산업들이 새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전체 일자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라지는 일자리도 있을 거고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도 있을 건데 전반적으로 순증하는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가 많다는 것이 다양한 시나리오 연구 결과의 결론들이고요. 그린피스에서 활용했었던 스탠포드 대학교랑 버클리랑 같이 공동 연구했었던 마크 제이콥슨 연구에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늘어나는 일자리가 많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그린 뉴딜을 하면서 그러면 없어지는 일자리들에 있는 인력들이 이게 어쩔 수 없는 시장의 흐름이니까 그냥 이렇게 도태되도록 냅둬야 되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그린 뉴딜에서도 저게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 그 얘기는 기존의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산업에 일하고 있던 노동자들 플러스 그런 산업들이 위치해 있던 지역 경제들이 전환의 과정에서 타격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사실 안 받는 건 불가능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타격을 최소화시키면서 새로운 산업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재교육이라든가 이제 새로운 그런 연수의 보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다양한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럽 그린 뉴딜 같은 경우에는 이 저스트 트랜지션이라고 불리는 공정한 전환,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불리는 요 분야에만 들어가는 그 펀딩 메커니즘이 또 따로 있어요. 매년 천억 원씩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울쌤이 말씀해주신 부분 조금만 더 정보를 더 드리면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마크 제이콥슨 교수의 연구 결과를 한번 발표를 했었죠. 언론을 통해서 그 당시에 한국도 2050년까지
완벽하게 100%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는 로드맵을 발표를 했던 거고요. 그 당시에 이제 2050년까지 진행을 하면 100만 개 이상의 이제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데, 일자리가 줄어드는 일자리가 있을 거잖아요. 화석연료 산업에서. 그 그렇죠. 일자리 개수를 빼고 새로 만들어지는, 순수하게 증가하는 일자리 개수가 이제 100만 개 이상, 한국만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게 그냥 프로젝션이잖아요. 그 예상이라서 그게 정말 되겠어? 야, 그냥 너무 뻥튀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 오바마가 대통령 당시에 이런 재생에너지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투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그때는 이제 그린 뉴딜이라는 이름도 안 붙였어요. 친환경 산업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 그때 2009년에서 2017년까지 한 8년 동안 했을 때 1160만 개 일자리가 나왔어요. 미국에서 이미.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재생에너지 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일자리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검증된 것이고,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는 이런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넘어가는 것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결국에는 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린 뉴딜을 하면서 일자리, 이것은 정말 빨리 우리가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대한민국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사태 결의안 통과부터 이제 좀 미리 맛보는 그 미국 대선 관전 포인트까지 한번 얘기를 나눴는데요. 광고 듣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피스 유니버스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팟빵, 파티, 앵커, 스포티파이 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gkr@greenpeace.org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후원해주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그린피스 팟캐를 검색하시면 쉽게 후원에 참여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저스틴쌤, 다울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 그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노력해왔었던 결과로서 만들어낸 기후위기 비상 결의안 소식 전해드릴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미국 대선이 어쨌든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니까 그 내용을 윤탁쌤이랑 저스틴쌤이 잘 짚어주셔서 저도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된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 향후 한 두세 달 동안에 결정되는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기후위기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이 다음 방송부터 좀 더 자세히 좀 전해드리고 싶고,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만은 또 않아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다음 방송부터 더 다룰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스틴쌤은 좀 어떠셨어요? 네, 저도 오늘 다울쌤이 정말 좀 깊은 이제 통찰력, 그리고 많은 정보,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윤탁쌤께서 정말 재밌게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저 너무 항상 이 팟캐스트에 올 때마다 에너지를 얻고 가거든요. 오늘도 에너지를 정말 많이 얻었었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미국 대선 얘기를 오늘 많이 했지만 네. 하지만 우리가 미국의 대선에만 그 신경을 쓰고 우리 한국은 뭐 아무것도 안 하면 돼, 이런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우리 스스로 우리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또 해결을 하는 노력은 한국 내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기후위기 문제는 이 전 인류의 문제이고 또 대한민국의 이제 생존에 관한 문제잖아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존과 우리 미래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모두가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리고 주변에도 기후위기가 심각하고 우리 국회와 정부의 보다 더 빠른 행동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더 요구를 해주시고 저희 그린피스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많은 지지를 해주시지만 계속된 지지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에서는 이제 게임 방송 이런 BJ들도 민주당 경선이나 이 대선이나 이럴 때 이런 거를 라이브로 하면서 같이 보고 즐기더라고요. 되게 그래요? 좀, 예, 그래서 그린피스 정치적으로 중립이지만 정치적 무관심을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약간 그쵸. 이 미국 대선이
미국이 1인당 탄소 배출 1위 국가이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도 가장 많이 하다가 중국의 추월대회 때 2위 국가이기 때문에 정말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탄소 배출도 되게 중요하고 우리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좀 재밌게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저스틴 쌤이 조 바이든과 트럼프 성대모사 준비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영어라서 좀 어렵지 않을까? 네, 파이팅! 좋습니다. 할 수 있다. 네, 오늘 방송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더 풍성한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고맙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